일본이 졌습니다. 딸랑 24개에 끝나버렸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진행한 AI 행정 시스템 테스트였습니다. 조건은 완벽히 동일했죠. 같은 기술 수준, 같은 예산 규모, 같은 테스트 환경. 전자왕국 일본이 이길 거라 모두가 믿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100%, 미국 98%, 일본 79%. 일본이 꼴찌였습니다. 압도적 꼴찌였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긴급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서버 이상 없음. 네트워크 지연 없음. 알고리즘 오류 없음.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졌습니까? 일본의 패배는 기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승자는 수만 개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를 변환하지도 않았죠. 단지 24개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24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일본은 졌습니다. 기술에서가 아닙니다. 속도에서 졌죠.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진행한 AI 행정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였습니다. 조건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같았죠. 예산도, 인력도, 시스템도.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본만 느렸습니다. 대체 어디서 뒤처진 겁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와타나베 쇼이치입니다. 일본 총무성 전 차관이죠. 30년간 디지털 행정과 정보화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AI 전환, 전자정부 시스템, 국가 데이터 인프라. 모두 제가 설계하고 감독한 영역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오전 9시였습니다. 도쿄 총무성 중앙관제실이었죠. 화면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같은 시각, 같은 데이터, 같은 AI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행정 문서 처리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민원 신청서, 세금 신고서, 복지 관련 서류들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험이었죠. 단순해 보였습니까? 천만에요. 이건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AI로 전환되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빠르냐가 곧 누가 이기냐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압도할 거라고요. 우리는 기술 강국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전자왕국 아닙니까? AI 시스템 구축에 투입한 예산만 수백억 엔이었습니다. 최고 인력을 동원했죠.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5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 15%, 일본 14%, 한국 13%.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죠. 오차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48%, 일본 41%, 한국 52%.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따라잡을 거라고요. 하지만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어지기 시작했죠. 15분. 미국 68%, 일본 57%, 한국 74%. 20분. 미국 82%, 일본 69%, 한국 91%. 옆에 있던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만 느리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25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98%, 미국 94%, 일본 75%. 30분 만에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한국 100%, 미국 98%, 일본 79%. 일본이 꼴찌였습니다. 압도적인 꼴찌였죠.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진들이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즉시 전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서버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죠. 네트워크 지연도 없었습니다. AI 알고리즘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기술은 멀쩡한데 왜 느린 겁니까?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로그 파일을 한 줄씩 들여다봤죠. 서버 응답 속도, 네트워크 전송 시간, 알고리즘 처리 시간. 모든 구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이상한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AI가 작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AI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 바로 거기서 시간이 새고 있었습니다. 입력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키보드를 치는 속도, 타이핑하고 확정하는 그 찰나. 거기서 일본이 느렸습니다. 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멈췄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입력 속도요? 타자 때문에 국가가 진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입력 지연 시간. 미국 0.8초, 일본 1.9초, 한국 0.4초. 한국이 일본보다 5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겨우 1초 차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1초가 쌓입니다. 문서 하나에 100번 입력하면 100초가 됩니다. 하루만 건 처리하면 몇 시간이 되죠? 1년이면 며칠이 됩니까? 입력 대기 시간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AI 시대엔 기술만으론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아무리 강력한 AI를 만들어도 사람이 생각을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면 끝입니다. 사고의 흐름과 손가락의 속도. 그 간극이 국가의 미래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속도는 곧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시작점은 키보드 위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입력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빠른지, 일본은 왜 느린지, 그 구조적 차이가 무엇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500년 전 한 왕의 설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3일 후 총리 관저로 호출됐습니다. 비공개 차관급 회의였죠. 이 나라의 디지털 정책을 좌우하는 최고 위급 인사 12명이 모였습니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디지털청, 내각부. 평균 경력 25년 이상, 일본 관료 시스템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모두들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AI 파일럿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세 나라의 처리 속도 그래프였죠. 한국과 미국은 거의 비슷한 곡선을 그리며 상승했지만 일본만 유독 완만하게 올라가다 79%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동일했다는 점, 서버와 네트워크가 정상이었다는 점,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했죠. 병목은 입력 구간이었습니다. 평균 입력 지연 시간, 미국 0.8초, 일본 1.9초, 한국 0.4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이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차례 반복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디지털청 차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하루만 건 처리 기준으로 약 4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 60일입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로 확대하면 수백만 시간의 손실이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내각부 차관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타자 교육을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입력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도표였죠. 타자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로마자를 입력하고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한자 후보를 선택하고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매 문장마다 이 과정이 반복되죠. 한국어는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을 치는 순간 바로 완성됩니다. 변환도 선택도 확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는 시선들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몇몇은 펜을 만지작거렸고
몇몇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디지털청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어 환경으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글로벌 표준은 영어 아닙니까? 회의실에 묘한 동의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보단 빠릅니다. 하지만 한국어보단 느립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고 대소문자 전환이 필요하며 띄어쓰기 규칙이 복잡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도 않았죠.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자는 의견, 다른 변수를 검토하자는 의견,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는 의견만 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전문가만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명확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타나베 씨, 조심하시오. 한국 얘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입니다. 기술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소. 특히 한국 관련은 더더욱 그렇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빈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돌아봤죠. 일본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인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입력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어 구조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어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체면의 문제였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죠.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도 아니었죠. 문제를 말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패배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파헤치겠다고요. 한국어 입력이 왜 빠른지, 일본어는 왜 느린지, 그 구조적 차이가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요. 체면이고 정치고 집어치우고 팩트만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직접 파헤치는 수밖에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로그 파일, 입력 데이터, 처리 속도 기록.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였죠. 저는 입력 구간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 테스터들이 같은 문장을 입력하는 과정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봤죠. 키를 누르는 순간부터 화면에 글자가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일본어 입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보죠. 테스터는 먼저 갸세이라고 로마자를 칩니다. 그럼 화면엔 교세이라는 히라가나가 뜹니다. 여기까진 자동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한자 변환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후보가 뜹니다. 행정, 형세, 업적. 여러 개가 나오죠. 맞는 걸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확정합니다. 한 단어를 쓰는데 최소 4단계를 거칩니다. 입력, 변환, 선택, 확정. 문장 하나를 쓰려면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해야 하죠. 저는 중국어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병음을 치면 후보가 뜨고 선택하고 확정하는 구조였죠. 중국과 일본의 타자는 입력이 아니라 검색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손가락이 움직이는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끊긴다는 거였죠. 문장을 쓰다가 후보를 선택하는 순간 사고가 멈춥니다. 어떤 한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죠.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요금소를 만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생각은 흐르는데 손가락은 멈춥니다.
그게 일본어 입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입력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키보드를 치면 글자가 나타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행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보죠. 테스터는 히읗, 에, 이응을 순서대로 칩니다. 그럼 화면엔 즉시 행이 완성됩니다. 변환 과정이 없습니다. 후보 선택도 없죠. 치는 순간 완성됩니다. 다음 글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읒, 이응을 치면 바로 완성됩니다. 한국어는 치는 순간 완성됩니다. 입력과 완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의 흐름이 끊기지 않죠. 생각하는 속도 그대로 손가락이 따라갑니다. 요금소가 없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프레임을 되돌리고 다시 재생하고 멈추고 분석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인은 손이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느렸습니다. 아무리 타자를 빨리 쳐도 변환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죠.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30년간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면서 저는 기술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버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까, 알고리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할까, 네트워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할까. 그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가장 기초적인 곳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기계에 전달하는 그 첫 단계를 말이죠. 입력이었습니다. 입력이라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과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에 대한 언어학 논문이었죠. 학술 자료였지만 읽다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체계였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세 개의 모듈이 결합하면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는 구조였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요소만 있으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24개였습니다. 중국은 수만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알아야 하죠. 영어는 철자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24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24개를 조합하는 순간 바로 완성됩니다. 검색도 선택도 변환도 필요 없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이걸 설계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가장 적은 요소로 가장 빠르게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500년 전에 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손가락이 느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빠른 게 아니라 시스템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5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저는 일본 전자산업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1980년대였죠.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파나소닉 텔레비전이 미국 거실을 장악했죠. 도시바 노트북이 비즈니스맨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일본제 전자제품은 곧 품질이었고 신뢰였으며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전자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고요. 하드웨어를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죠.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일본 엔지니어들은 그 방향으로만 달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전자왕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입력 환경이었습니다. 그땐 문제가 아니었죠. 1980년대엔 컴퓨터가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타자기를 쓰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기업 문서는 손으로 썼고 보고서는 비서가 정리했습니다. 입력은 극소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입력 속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드웨어였죠. 더 나은 칩, 더 빠른 프로세서,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 일본은 그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이메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문서 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채팅, 게시판, 블로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타자를 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입력이 일상이 됐습니다. 업무의 중심이 됐죠.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겁니다. 그제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어 입력이 느렸습니다. 로마자를 치고 히라가나로 바꾸고 한자 후보를 고르고 확정하는 과정. 이게 반복될 때마다 사고가 끊겼습니다.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데 여러 번 멈춰야 했죠. 이메일 한 통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더 오래 걸렸죠. 실시간 채팅은 답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느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은 원래 신중합니다. 정확성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질이 중요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삼성, LG.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따라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빨랐습니다. 제품 개발 속도가 빨랐고 시장 대응이 빨랐으며 의사결정이 빨랐습니다. 왜 그렇게 빨랐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입력이 빨랐으니까요. 회의록 작성이 빨랐고 이메일 처리가 빨랐으며 문서 정리가 빨랐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속도가 빨랐죠. 사고와 실행 사이의 간극이 작았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회의록 한 장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자 변환 때문에 흐름이 끊겼죠. 보고서 작성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선택하고 확정하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됐으니까요.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멈춰야 했죠.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 전자 기업들은 무너졌습니다. 소니는 적자를 기록했죠. 샤프는 인수됐습니다. 도시바는 해체 위기에 몰렸죠. 전자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기술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죠. 투자가 부족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연구 개발비는 여전히 막대했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속도였습니다.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속도, 소비자 피드백에 대응하는 속도, 시장 변화를 감지하는 속도. 모든 속도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시작점엔 입력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니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느리니 정보 공유가 느렸죠. 이메일 답장이 느리니 협업이 느렸습니다. 손가락이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느렸죠. 저는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1990년대 일본과 한국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죠.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1인당 작성하는 온라인 게시물 수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많았습니다. 이메일 발송 건수도 마찬가지였죠. 블로그 활동, 댓글 작성, 채팅 빈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왜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쓰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자연스러웠죠. 사고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자주 쓰게 됐고 많이 쓰게 됐으며 빠르게 쓰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쌓였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며 엄청난 격차가 됐죠. 우리는 기술에서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입력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왕국의 영광은 하드웨어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소프트웨어 시대로, 정보 시대로, 입력 시대로 바뀌었죠. 우리는 시대가 바뀐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강했지만 사고는 느렸습니다. 저는 금기를 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회의실에서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 주제를 말이죠. 혼자였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글의 구조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교했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됩니다.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죠. 이 세 개가 결합하면 하나의 음절이 완성됩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예로 들면 희응이 초성, 아가 중성, 니은이 종성입니다. 각각의 요소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결합하는 순간 하나가 되죠.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였죠? 컴퓨터 공학이었습니다. 모듈형 구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독립된 요소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죠. 현대 소프트웨어 설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한글이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은 각각 하나의 모듈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필요에 따라 결합되죠. 그리고 결합하는 순간 즉시 완성됩니다. 추가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아니, 레고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레고는 블록을 끼우는 동작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글은 나열하는 순간 자동으로 결합됩니다. 기역, 미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가미됩니다. 사용자가 조립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죠. 자동 결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새벽 2시였습니다. 도쿄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컴퓨터도 프로그래밍도 정보 이론도 없던 시대죠. 그때 누군가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역사 기록을 찾았죠.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반포됐습니다. 창제자는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저는 그의 창제 동기를 읽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쓰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죠. 경애였습니다. 이 사람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겁니다.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한 거죠. 500년 후 세상을 미리 예견한 디지털 코드를 설계한 겁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였습니다.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만 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죠. 일본은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거기에 상용 한자 2000자를 알아야 했습니다. 영어는 26자지만 발음 규칙이 불규칙했고 예외가 너무 많았죠. 하지만 한글은 24개로 끝났습니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출력을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명령어로 최대한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죠. 세종은 그걸 500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를 봤죠. 기역, 쌍기역, 키읔 같은 발음 위치에서 세기만 다른 소리들입니다. 디귿, 쌍디귿, 티읕도 마찬가지죠. 비읍, 쌍비읍, 피읍도 그렇습니다. 이건 분류 체계였습니다. 발음 기관과 발음 방식을 기준으로 소리를 분류한 거죠. 무작위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였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후.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됐죠.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하면 왜, 위 같은 복합 모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합형 구조였습니다.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그걸 조합해서 확장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현대 프로그래밍의 핵심 원리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언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겁니다. 500년 후 컴퓨터가 등장할 거라는 걸 알았을 리 없습니다. 키보드라는 입력 장치가 나올 거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조합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한글은 입력이 아니었습니다. 조립이었죠. 그리고 그 조립은 컴퓨터 시대의 가장 완벽한 입력 도구가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종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였죠. 인류 최초의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500년 앞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타자는 곧 사라질 거라고요.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글자로 바뀌죠. AI 비서가 명령을 알아듣습니다. 손가락으로 치는 시대는 끝났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력 속도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언어 구조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질이 AI의 성능을 결정하죠. 노이즈가 적을수록, 규칙이 명확할수록, 예외가 적을수록 AI는 빠르게 학습합니다. 언어가 바로 그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AI 개발자들의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기계 번역. AI가 언어를 다루는 모든 분야를 살펴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뭔지 말이죠. 예외였습니다. 영어를 보십시오. 리드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리드, 과거형으로 레드죠. 철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릅니다. 도우스루소 터프. 철자가 비슷하지만 발음은 전부 다르죠. 규칙이 없습니다. AI는 예외 처리에 엄청난 연산을 소모합니다. 중국어는 성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마 소리도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음성인식 AI는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경 소음이 있으면 오류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일본어는 한자 하나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읽힙니다. 생은 새의 쇼, 나마, 키 등 다르게 읽히죠. AI가 판단하려면 앞뒤 맥락을 전부 분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언어가 AI에게는 노이즈였습니다. 그럼 한글은 어떻습니까? 한글은 표기와 발음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글이라고 쓰면 한글이라고 읽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죠. 히응, 아, 니은이 결합하면 항상 같은 소리가 납니다. AI 입장에선 천국입니다. 규칙이 명확하니까 학습이 빠르죠. 예외 처리가 적으니까 연산도 적게 듭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정확도 비교 연구였죠. 같은 AI 모델로 각 언어를 인식시켰을 때 한국어가 9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영어는 94.2%, 일본어는 91.5%, 중국어는 89.3%였죠. 한글은 AI에게 가장 깨끗한 데이터였습니다. 기계 번역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한국어가 중간 언어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번역한 다음 다른 언어로 재번역하면 정확도가 올라갔죠. 문법이 규칙적이고 어순이 일관적이며 표현이 논리적이었으니까요. 자연어 처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한국어가 유리했습니다. 조사 시스템 덕분이었죠. 이가 을을 읊는. 이 작은 조사들이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헷갈릴 여지가 없죠. 영어는 어순으로 의미가 결정됩니다. I love you와 you love I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하지만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든 너를 나는 사랑한다든 의미가 같습니다. 조사가 역할을 표시하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입력이 빠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언어였죠. 노이즈 없는 데이터, 명확한 규칙, 일관된 구조. AI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설계할 때부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목표로 했으니까요. 500년 후 AI 시대를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AI 친화적인 언어가 된 겁니다. 한글은 문화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도구였죠. AI 시대, 언어가 국력을 결정합니다. AI를 빠르게 학습시키고 정확하게 작동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좋은 언어가 필요하죠.
한글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어를 배우라고들 합니다. 글로벌 언어니까요. 하지만 AI 시대엔 다릅니다. 글로벌 언어보다 AI 친화적 언어가 중요합니다. 한글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간 혼자 연구한 자료를 정리했죠. 입력 속도 분석, 언어 구조 비교, AI 학습 효율성 평가. 모든 데이터를 한 권의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AI 시대 일본의 언어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총무성 차관급 회의예요. 보고 당일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사전에 배포됐었죠. 모두들 이미 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입력 속도 격차부터 설명했죠. 한국 0.4초, 일본 1.9초. 연간 60일 손실. 국가 행정 전체로는 수백만 시간.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다음은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어 입력은 검색 방식이고 한국어는 조립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했죠. 변환, 선택, 확정 과정이 사고의 흐름을 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AI 시대 전망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정확도, 자연어 처리 효율성, 기계 번역 성능. 모든 지표에서 한국어가 우위에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AI 시대, 일본의 병목은 언어 입력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와타나베 차관, 보고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언어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국가 정체성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화와 경쟁력은 별개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디지털청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전체가 한국어를 찬양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찬양이요?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내각부 차관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언어는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고작 500년 아닙니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길이와 기술적 효율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AI 시대의 경쟁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본어를 버리고 한국어를 배우자는 겁니까? 회의실에 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외무성 차관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와타나베 차관 조심하십시오. 이런 보고서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료가 왜 한국 편을 들고 있느냐는 의문을 받을 수 있죠. 한국 편이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팩트의 편이었을 뿐이죠.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일본어가 느리다니요? 우리 언어를 깎아내리는 겁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모욕으로 받아들이다니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자존심과 정체성, 정치와 외교. 그런 얘기만 오갔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순간적이 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와타나베가 친한파다. 한국에 매수됐다. 일본을 배신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빠르게 번졌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에 부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한 달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차관에서 고문으로 격하됐습니다. 명목상 승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천이었죠. 정책 라인에서 이탈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료들을 박스에 담았죠. 마지막 날 후배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말씀하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에선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지혜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기술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배신자가 됐습니다. 한글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일본은 여전히 느렸고 한국은 여전히 빨랐으며 AI 시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체면으로는 미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문직은 한직이었습니다. 정책회의엔 부르지 않았죠. 보고서 결제 라인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사무실은 본관이 아니라 별관 구석이었죠. 창밖엔 주차장만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없었죠.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30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은 눈을 피했죠.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은 더욱 격화됐죠. 챗GPT가 등장했고 구글이 바드를 출시했으며 중국은 어니봇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AI를 발표했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AI 개발 속도는 느렸죠. 정부 프로젝트는 지연됐습니다. 글로벌 AI 순위에서 일본 기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글로벌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했죠. 삼성은 온디바이스 AI를 스마트폰에 탑재했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입력 속도, 언어 구조, AI 효율성. 제 보고서에 담았던 모든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디지털청에서 일하는 후배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한글 배우기 어렵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나? 개인적으로 배워보려고요. AI 관련 자료가 한국어로 된 게 많더군요. 번역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24개면 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개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변하지 않았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개월간 작성했던 보고서가 있었죠. 결제받지 못한 채 돌아온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결론도 바뀌지 않았죠. 저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속도는 곧 권력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AI 시대엔 더욱 그렇죠. 데이터 처리 속도, 학습 속도, 응답 속도. 모든 게 속도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시작점은 언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글은 문화유산이 아니다. 한글은 생존도구이자 경쟁력이다. 이건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죠. 1446년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배우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죠.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500년 후 컴퓨터가 등장할 거라는 걸요. 키보드라는 입력 장치가 나올 거라는 것도 몰랐겠죠.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조합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 시스템은 500년이 지나 디지털 시대에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됐습니다. 세종은 500년 앞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일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편이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으며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도 깨달을 겁니다. 체면보다 생존이 중요하다는 걸요. 자존심보다 미래가 급하다는 것을요. 그때가 오면 제 보고서가 다시 읽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한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키보드를 치고 있을 겁니다. 히응, 아, 니은, 기역, 리을. 6번의 타이핑으로 한글이 완성되죠. 멈춤 없이, 변환 없이 생각의 속도 그대로요. 그들은 500년 전 왕이 만든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